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전에 허블이 찍었던 이미지들을 고해상도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 임무예요. 타임머신처럼 우리는 단순히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한 것뿐인데 그만큼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 은하를 찾아냈습니다. JDIS GS G14-0. 네,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 첫 별과 은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 아주 많은 별과 은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과 은하는 다 제각각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는 매우 젊고요. 어떤 은하는 매우 오래전에 생겨난 은하입니다. 저는 그 많은 은하들 중에서 우주 최초로 탄생한 별과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은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최근에 좀 곽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주에 대한 강연을 들으러 오신 만큼 아마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기 계신 청소년 여러분은 굉장히 운이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눈을 가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나 여기 계신 부모님 같은 세대들은 허블 우주망원경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전에 허블이 찍었던 이미지들을 고해상도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전에는 가스 구름에 숨겨져 있었던 뒤에 있는 별빛까지도 모두 다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모든 이미지들을 시시각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망원경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금색으로 정말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미러들을 조합을 해서 약 6.5m급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주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곡차곡 접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접은 망원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에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에 실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021년에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로켓의 내부에 접혀져 있던 미러를 다시 우주 공간에서 차곡차곡 펼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과는 약간 다른데요.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이 바로 영화의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서 뭔가를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우주 쓰레기에 의해서 조난을 당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우주 비행사들이 열심히 고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가서 고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매우 멀리 있는데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한 4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똑같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허블 우주망원경과는 달리 만일 고장이 난다면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들어간 총 예산이
약 13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한번 제대로 고장나면 절대 고치지도 못하는 이 우주망원경을 13조라는 돈을 들여서 도대체 왜 올려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 임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기 우주의 초기 은하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은 우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빅뱅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의 우주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은하들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무려 1000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00억 개의 은하가 138억 년의 역사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빅뱅 이후에 약 5억 년 전에 생긴 그러한 은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은하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관측한 은하는 약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점 하나하나가 사실은 관측된 은하의 모습입니다. 은하를 하나의 점으로 찍어서 그 위치를 표현한 것이죠. 자, 현재까지는 2억 개 정도의 은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1000억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 아직은 우리는 일부의 우주만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 은하는 도대체 얼마나 멀리 있는 은하일까요? 우리가 어떤 천체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 것과 서울에서 미국을 가는 것이, 당연히 미국에 가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비행기 대신에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빛의 속도로 우리가 어디 천체에 갔을 때 천체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태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한 얼마 정도가 걸리냐면 8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멀리 나가게 되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약 250만 년이 걸립니다. 자, 벌써 단위가 너무 커졌어요. 자, 250만 년이 걸려야지만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안드로메다 은하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관측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빛은 나에게 오기까지 254만 년이 걸렸습니다. 즉, 여러분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금 보시면 그 빛은 사실 254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의 표면을 출발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그만큼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처럼 우리는 단순히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한 것뿐인데 그만큼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인 135억 년 전에 있는 은하에서 온 빛은 나에게 오기까지 135억 년이 걸린 것입니다. 즉, 그 전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먼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135억 년 전의 초기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빛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실제로 관측이 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오기까지 135억 년을 달려온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곰자리 별 자리에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수많은 은하들과 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쭉 깊은 우주로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주 특별한 은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은하입니다. 자, 이 은하는 가장 멀리 있는 은하 중에 하나예요. 실제 관측된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하의 모습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예쁜 그런 나선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빨간 어떤 블랍처럼 생겨 있어요. 자, 이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하나의 우주 공간을 무려 12시간 동안 찍은 모습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무려 만여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개의 초기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하가 먼 은하인지 찾아내기가 좀 힘드시죠? 자, 근데 과학자들은 이 중에 가장 먼 은하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JDIS GS G14-0 매우 복잡한 이름인데요. 이 은하가 지금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찾은 은하 중에 가장 먼 은하입니다. 나이가 2억 년 정도, 우주의 나이가 2억 년 정도 됐을 때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은하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빨간색 블랍처럼 생겼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많은 수많은 점들 중에서 어떻게 저 은하가 먼 은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사진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사진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요. 제가 이 먼 은하들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먼 은하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은하 관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무려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은하를 하나 관측한다는 것은 1000억 개의 별들의 빛을 한꺼번에 관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은하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별의 빛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별인 태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이렇게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나눠지게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광이라고 하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지게 되고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에서도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을 즉 색깔에 따라 좀 과학적으로는 파장에 따라 각각의 빛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개의 별빛이 모인 게 은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1000억 개가 모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은하의 스펙트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우 복잡할 것처럼 느껴지시죠? 1000억 개가 모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매우 간단한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하의 스펙트럼이에요. 저는 이것을 은하의 바코드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그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은하의 바코드에는 은하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된 은하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별이 있는지를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바코드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즘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그 간단한 프리즘은 아니고요. 복잡한 형태의 프리즘인데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안에 있는 프리즘의 사진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역할은 똑같아요. 빛을 나눠주는 분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하를 관측해서 그 분광기를 이용해서 은하의 바코드를 얻어내면 우리는 은하를 분석할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은하의 스펙트럼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이 은하가 먼 은하라는 것을 알려주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은하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어떤 은하의 스펙트럼은 매우 신기하게도 전체가 통째로 옮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적색 이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적으로 옆으로 시프트가 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은하의 스펙트럼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좀 더 이동을 했느냐? 자, 이것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던 건데요. 도플러 효과입니다. 우리가 앰뷸런스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면 그 속도, 소리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앰뷸런스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소리가 잦아들겠죠.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소리의 파장이 길어진다, 즉 적색 이동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앰뷸런스 대신에 은하를 대입하자면 아까 전에 은하의 바코드가 전체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멀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드윈 허블과 르메트르가 1920년도에 알아낸 현상인데요.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그 결과 허블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허블 법칙은 매우 간단해요.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나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은하의 바코드를 많이 얻었는데 그 은하의 바코드 중에 유난히 오른쪽으로 시프트된, 즉 적색 이동이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은하가 나로부터 아주 빠르게 멀어졌다, 즉 나로부터 멀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초기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색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던 파장들이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적외선을 볼 수 없고요. 허블 우주망원경도 적외선의 일부는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런 초기 은하에서 빛이 오더라도 감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적외선에 특화된 망원경이 필요했고 그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고 이것을 무려 30여 년 동안 설계를 해서 발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빛을 보낸 이 초기 은하들은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빛이 오기까지 135억 년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도 135억 광년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조금 더 요소가 합쳐져야 됩니다. 즉, 나에게 빛을 보낸 그 은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은하는 무려 465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거리죠. 빛의 속도로도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우주의 끝에서 보낸 그 신호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려 1000개 정도의 은하를 발견했어요. 물론 이것들이 모두 다 초기 은하는 아니고요. 이 중에 정말 초기 은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온 후에 나온 기사들의 제목들이에요. 논문도 그렇고 그 논문을 기사화했을 때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제임스 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대 은하를 발견했다. 심지어는 기존 우주론을 다시 써야 된다.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주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작은 은하를 발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소 은하를 발견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실제 관측을 하니까 너무 밝은 은하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밝다는 것은 그 안에 별이 많다는 것이고 무겁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은하가 우주 초기 무려 138억 년 중에 초기 3억 년 정도에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장할 새도 없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우주론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관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난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난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문학자들은 이것은 뭔가 관측적 오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난제가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 난제를 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론은 람다 CDM이라고 하는 우주론인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람다는 암흑 에너지,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우주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가득 찬 우주이고요. 이러한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의 질량의 은하가 생겨나야 되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 난제를 풀지 못한다면 아마도 표준 우주론에 어떤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실제 우리 초기 은하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초기 은하가 어떻게 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에서 발견한 초기 은하와 성질이 똑같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세대 별 같은 경우에 관측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첫 세대 별을 관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유니콘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첫 세대 별은 우주 초기 2억 년에서 3억 년 정도에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 람다 CDM 그 표준 우주론으로 예측을 해보면 2억 년에서 3억 년 사이에 매우 무거운 별의 형태로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겁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인데에 비해서 이 첫 세대 별의 수명은 약 300만 년이에요. 300만 년이 얼마나 짧은 것이냐면 우리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길지만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지구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죠. 자, 그 정도에서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치 촛불이 켜졌다가 금방 꺼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찰나의 순간만 빛나는 첫 세대 별을 관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첫 세대 별을 관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운이 좋다면 중력 렌즈라는 효과를 얻어서 아마도 첫 세대 별을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력 렌즈라는 것은 어떤 중력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은하단이 있으면 그 은하단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을 지나는 빛들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어두운 빛들이 약 100배에서 1000배까지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아주 희미한 첫 세대 별, 자, 은하를 관측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지만 그래도 이러한 첫 세대 별을 관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분명히 한 5년 안에는 하나는 분명히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초기 우주에서의 은하와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자들은 이 초기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은 많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 곳곳을 다 관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겨져 있었던 퍼즐 조각이 이 우주 초기였어요. 그래서 이 우주 초기를 퍼즐 조각을 찾아서 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측은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이 되었습니다. 무려 1000여 개의 은하들을 발견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해석이 지금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난제가 떠오르게 되었죠. 왜 이러한 초기 은하는 너무나 무거운 은하일까라고 하는 새로운 난제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매우 당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 답이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도전 과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제가 곧 풀리기를 바라고요. 만일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새로운 난제로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